반갑습니다. 돈쌤 정현도입니다. 이번 주도 제가 모두경제 미국 선거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죠. 제가 지난주에는 두 가지 노이즈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수국 관련 대주주 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미국 대선. 뭐 사실 노이즈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큰 일이죠. 나중에 신호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지난주에 대주주 요건이나 수급 관련된 약간 시한부가 더 강했다면, 이것도 미국 대선도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여파가 더 크다는 걸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강의도 올려드리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뭐 주류 미디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일단 바이든이 약간 우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대선에 이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좀 진중하게 보자. 더 이렇게 또 이변이 있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더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2016년 대선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여론조사가 틀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론조사가 틀린 건지 약간 여론조사가 알려준 게 좀 부족했던 건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전체 득표수가 힐러리가 더 많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 전체 득표수의 한 2.1% 정도가 차이가 났고요. 득점표로 보면 거의 280만 표가 넘는 득표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독특한 선거 인단 제도 때문에 득표수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하면서 미국 역사상 5번째로 전체 득표에서 승리하고도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한 후보가 됐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초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뮤엘 틸턴, 그리고 그로버 클리블랜드, 엘 고어에 이어서 힐러리 후보가 5번째 후보였습니다. 자, 선거. 뭐, 지금 이제 예전 그 대선 보면 뭐, CNN도 그랬고, 뭐, 주류 언론들이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을 91에서 95%까지 보도를 했다가 크게 망신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민주당이 놓쳤던 것 중 하나가 이제 SNS 상에 그 트럼프 트위터 팔로워 수 증가를 보지 못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뭐 나중에 그 민주당이 와신상담하면서 이제 발견한 거고요.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이변이 벌어지니까 가장 얘기 많이 나왔던 게 그 유명한 샤이 트럼프였습니다. 뭐 샤이 트럼프의 존재는 분명히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저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약간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다. 뭐 일단 전체 득표에서 틀렸으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그 약간의 그 오차 차이가 여기 미국에서는 경합주에서 약간의 오차 차이로 뭐 이렇게 선거인들이 다 넘어가는 이 독특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그것까지 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욕먹게 하고 우리를 당혹하게 했던 그 샤이 트럼프의 존재가 사실 존재도 얼마나 있느냐. 뭐 처음에는 그 이제 트럼프를 찍겠다고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실제 투표장에서 트럼프를 찍었던 그 샤이 트럼프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에 뭐 우리가 많이 놀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대선이었으면 뭐 예를 들어 샤이 땡땡땡이 있다 그러면 그 존재만큼 다 이제 전체 득표로 포함이 되니까 이제 어디에 있느냐 차이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합주는 뭐 한 정당을 밀어주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 주니까, 샤이 트럼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이 생기면 뭐 이제 선거인단에 다 넘어갈 수 있으니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시 곱씹어 보니까 샤이 트럼프도 샤이 트럼프지만 설마 트럼프가 더 힐러리 패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설마 트럼프가 뭐냐? 쉽게 말해서 설마
트럼프가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한 약간 왼쪽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힐러리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왔잖아, 공화당에. 당시만 해도 이제 비주류였고요. 뭐 지금 현직 대통령입니다만 그때는 뭐 좀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웠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이제 후보도 가는구나라고 했는데 힐러리를 찍기에는 쉽게 말해서 설마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트럼프는 아예 뭐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렇다고 힐러리를 찍기에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렇지만 힐러리가 될 것 같으니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인 거죠. 뭐 우리도 막상 대통령 이제 후보 대선 시절이 되면 이제 포스터가 막 붙잖아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는 다 우리도 이제 양당이 거의 다니까 그 두 명의 후보가 메인인데 막상 보면 후보들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고 해서 뭐 민주당, 공화당만 있는 건 아니죠. 녹색당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당이 있는데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2016년의 대선은 비호감 대 비호감이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 뭐 트럼프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비호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중도나 혹은 진보 아니면 약간 옅은 보수라고 한다면 힐러리가 그렇게 또 힐러리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편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국무장관 했습니다. 사실 신선한 건 하나도 없죠. 대통령 한 사람이 또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많은 그 국무장관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청년층이나 뭐 아니면 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크게 어필할 만한 캐리어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분위기 보니까 힐러리 될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힐러리 될 거니까 힐러리 찍어주는 것보다 우리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2016년 대선은 그 참 재미있게도 참 찍을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3정당 후보들이 선전했던 대선이에요. 여기 게리 존슨이라고 그 뉴멕시코 주의 전 주지사인데 한때는 지지율이 한 1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뭐 두 자릿수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경선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서 10%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뭐 TV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이 15%이기 때문에 정작 거기서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고 10% 넘어가고 하면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그때 세계 정치에 너무 관심 없는 듯한 뭐 이런 발언들 때문에 약간 좀 거기서 이제 정체됐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 좀 많이 내려갔는데 그때 뭐 김정은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알레포가 지금 시리아 내전에 이제 격전지잖아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뭐 하면서 굉장히 그 리버럴 후보죠. 자유주의적이긴 하지만 너무 미국 대통령을 하기에는 뭐 너무 국제 정세에 관심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확장세는 거기서 멈췄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꽤 많은 득표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투표 용지에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50개 주에서. 그래서 나중에 선거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유권자들의 5%한 500만 명 이상 6%죠. 6% 정도가 500만 명 이상이 힐러리나 트럼프가 아닌 이제 제3정당 대표적인 게리 존슨 그리고 이제 뭐 한 분 더 있는데 그분은 또 좀 질 스타인이라고 좀 박사인데 이제 그분까지 해서 한 두 명이 이제 주요 제3정당의 주요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이 가져간 표가 500만 표가 넘었다는 건데 아까 힐러리가 286만 표 차이로 좀 이기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격차보다 더 많은 표를 가져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있냐보다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3정당 지지자도
사실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격전지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우세하다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미세하게 트럼프가 이겨서 가져갔던 주요 경합주 중에 보면 거기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인데 이 경합주들은 전부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우세였어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굉장히 이제 1% 이내의 차이로 트럼프가 승리를 했고 여기에 표를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 제가 좀 미시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나왔구나. 투표인단이 선거인단 16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10,000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는데 제3정당 후보, 그러니까 질 스타인이나 게리 존슨 후보가 가져갔던 표가 22만 표예요. 득표율이 4.66%였습니다. 차이가 0.23%로 트럼프가 0.23%로 이겼는데, 자, 이렇게 사실 샤이 트럼프도 있지만 설마 트럼프라는 제3정당 지지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건데, 펜실베니아 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선거인단 20명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44,000표 정도로 0.72% 리드해서 선거인단 20명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두 제3정당 후보는 얼마나 득표나 3.19%, 거의 20만 표를 가져가요. 역시 3.19%가 전부 힐러리 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절반만 가져가도 펜실베니아의 20명은 힐러리가 가져갔을 수 있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위스콘신이 나오는데 위스콘신 같은 경우도 또 거의 0.7% 차이, 그러니까 표 차는 2만 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 두 후보는 득표율 4.62%로 13만 7천 표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샤이 트럼프도 샤인 트럼프지만 제3정당 지지자들이 설마 트럼프가 되겠어? 라고 해서 그냥 또 힐러리를 찍기에는 긴장감도 없고 힐러리에 대한 그렇게 애정이 깊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3정당에 지지를 한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경합주가 한 6개 중에 1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경합이었는데 나머지 뭐 3, 4개가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경합주 중에 거의 5개를 트럼프가 독식을 하면서 전체 득표에서 약 300만 표 정도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확보에 승리를 하면서 트럼프가 현재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된 건데, 우리도 비슷한 기억이 있죠. 우리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87 항쟁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하게 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87년 이전에는 뭐 대통령 선거가 한동안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87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가지고 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 87 항쟁으로 직선제를 하지 않았어도 낙점돼 있던 노태우가 오히려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통성까지 부여받은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물론 그러면 직선제 하는 게 나빴냐? 그건 아닌데 그 이후로도 이제 대통령 직선제 이어지니까. 근데 참 그때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닥쳤던 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좀 그런 거죠. 사실 여기 득표율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두 분이 비슷해요. 김영삼, 김대중의 득표율은 거의 삐까삐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김종필 후보가 한 8% 정도 득표를 했고요. 만약에 뭐 물론 김종필도 같은 라인이지만 뭐 이쪽에 붙든 저쪽에 붙든 아니면 두 사람이 그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군정을 종식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그때의 참 어이없는 거죠. 어이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을 끝나고 나서도 이제 뭐 3당 합당을 하고 뭐 이런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정의 생명 연장을 좀 키워준 것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것인데, 뭐 그게 잘 됐냐 못 됐냐는 뭐 역사는 매입인 없다라고 하지만
그때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야 뭐 그때 어렸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제3정당 지지자들이 내가 힐러리가 썩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우리 편 찍었더니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참 박탈감이 컸겠죠. 실제 SNS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뭐 질 스타인이나 뭐 그 게리 존슨 후보를 자신이 찍었는데 이제는 내 눈에 제3정당 후보 지지자가 보이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글들이 돌아다니고 그 굉장히 크게 각성을 하면서 이제 뭐 미국은 끝났다 시기에 뭐 해시태그도 막 돌아다니고 뭐 했던 게 불과 한 4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두 후보를 다 싫어하지만 트럼프를 좀 더 싫어하는 그래서 당신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트럼프 운동에 이제 참여를 시작한 거죠. 사실 예전에 2016년은 비슷했을 겁니다. 설마 트럼프란 게 가능했죠. 일단 트럼프가 굉장히 좀 비주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화당 경선이 나올 때만 해도 지지율 1%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힐러리가 더 그 비호감이었던 진보 계층도 꽤 많았을 거예요. 꽤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설마 했는데 이제 설마가 사람 잡는 걸 눈으로 본 게 이번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샤이 트럼프는 분명 이제 샤이 트럼프는 일단은 뭐 더 이상 샤이할 필요도 없는 거고 현재 대통령 지지한다는데 뭐 이렇게 부끄러울 건 아닌 것 같은데 금방 그래도 있다고 치죠. 그런데 여론조사도 샤이 트럼프로 초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설마 트럼프족들도 이제는 바이든 안 찍으면 트럼프가 되는 거야 라는 걸 이제 좀 깨닫게 되지 않았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뭘 깨달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실제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MBC에서 제3정당 후보에 투표를 했던 사람들한테 계속 한 몇 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현재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라고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바이든이 46% 정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트럼프가 아니고 둘 다 싫다, 아직 모르겠다, 28%고요. 트럼프가 25%입니다. 게리 존슨이 그렇고 스타인 박사의 지지층에서는 뭐 거의 트럼프가 두 자리 겨우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좀 더 왼쪽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경합주에서 의외로 트럼프가 이게 샥샥 가져가는 게 2016년보다는 조금 좀 힘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걸 좀 보고 물론 뭐 단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 공화당도 이걸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뭐 녹색당이라든가 이제 약간 더 좌파 정당 뭐 그리고 독립 정당, 군소 정당이 이 후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민주당의 표를 가져와 가지고 경합주에서 격차를 줄이거나 혹은 가져오려고 참 오히려 극좌파 좌파 정당을 공화당이 엄청 밀어주고 있어요. 그 후보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뭐 게리 존슨이나 질 스타인처럼 이렇게 이렇다 할 후보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끝났죠. 사실은 지금 뭐 선거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심지어 조기 투표 뭐 텍사스 같은 데는 조기 투표 첫날에 100만 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보신 분 군소 정당의 뭐 하이 호킹스 이런 양반들이 있는데 들어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이 증명하기도 합니다. 2016년에는 그러니까 선거 자금이 이제 지금 바이든 캠프에 선거 자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승률이 높으니까 뭐 트럼프는 돈이 많아서 신경 안 쓴다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돈이 많은 거지 트럼프 캠프가 돈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면 2016년 같은 경우는 게리 존슨 같은 경우는 그 해만 한 1,200만 달러 정도가 모금이 됐고 그리고 스타인 박사 같은 경우는 한 300만 달러 정도 모금이 됐는데 현재 지금 이제 제3 정당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르겐센이나 이렇게
그 하위 호킨스의 환경운동가예요. 이 두 후보인데 돈이 얼마나 모였냐 보니까 요르겐센 같은 게 140만 달러, 호킨스 같은 경우는 3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게 확실히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것만 해도 이번에는 이렇다 할 그 제3정당이 뭐 없구나라고 보면 되고 이게 공화당이 참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후보를 내려고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게 이 호킨스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한 50 몇 개 주 중에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린 데가 한 29개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올렸는데 그걸 공화당이 도와줘서 이제 우리로 치면 행정소송 같은 걸 걸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일단 서류도 늦었고 주소지도 뭐 두 곳이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100만 명 이상이 그 우편 투표를 신청하고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투표지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제 그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나왔던 경합주죠. 거기에 주 대법관이 6명인데 4명이 공화당 사람이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화당이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기계가 시켜버리기도 하고 해서 지금 뭔가 요르겐센 같은 경우는 뭐 여성분인데 거의 이제 미디어에서 볼 일이 미국 현지 언론 아니고서는 지금 뭐 거의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죠. 게다가 또 진보 하면 이제 녹색당 같은 게 그린 파티 같은 게 많은데 역시 이제 환경 쪽이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 환경에 대한 이슈가 또 크니까. 그래서 요즘 환경 관련해서 가장 핫한 친구가 이제 툰베리 같은 툰베리가 있죠. 근데 툰베리도 바이든 지지 선언했습니다. 호킨스가 아니고. 그래서 진보 쪽이 이번에는 예전에는 힐러리를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많았다면 이제는 진보 쪽이 좀 뭉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쪼개지는 건 이제 공화당 쪽인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 또 설문조사가 여론조사 결과가 재밌는 게 있어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제3정당을 찍었던 유권자들의 49%가 바이든을 지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제3정당 찍었으니까 게리 존슨 아니면 이제 그 스타인바크를 찍었던 사람들의 절반은 바이든 쪽으로 제 마음에 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찍지 않았다. 그러니까 26% 정도가 트럼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49%가 바이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2016년에는 투표를 하지 않아서 둘 다 싫어. 그렇지만 2018년 중간선거에는 투표를 한 사람. 자, 느끼고 오시는 거죠. 2016년은 대선이었고 2018년은 중간선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권했다가 2018년에 투표를 했다는 건 트럼프가 마음에 들었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니까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 쪽으로 나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롯데 2018년 중간선거에서만 투표하고 2016년 대선에서 기권했던 사람들의 28%만 트럼프를 지지하고요. 현재 67%가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아래줄은 좀 지난 강의에 있는 거니까 위에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 42대 52 전국 단위에서 한 10% 정도 차이 나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때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은 이제 한 6% 정도가 넘어가 있고 그때 클린턴을 찍었던 사람은 이제 4% 정도가 트럼프로 좀 와 있다 라는 건데 뭐 이것들은 뭐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거의 변화가 없는데 많이 변하고 있는 게 그때 기권을 했거나 둘 다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 향방이 중요한데 자 이걸 딱 보면 일단 여기가 바이든이 우세하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은 샤이 트럼프가 나와서 트럼프를 찍어줘야 트럼프가 재선을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참 이렇게 됐냐. 역시 그 사람도 그렇고요. 정당도 그렇고 한번 고생을 좀 해봐야, 좀 아파봐야, 뭐, 물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아프면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아파봐야 좀 자기도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난번에 실수를 했던 게 일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안 받고 일단은 뭐 여론조사도 계속 이렇게 그 힐러리 대세론을 좀 없지 않아 부추기게 된 원인이 있었고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라더라도 민주당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뭐 설마 남편도 이제 그 대통령이었고 그때 또 클린턴 같은 경우 인기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인기가 좋았고 클린턴 시절이 참 좋았거든요. 물론 클린턴이 잘해서 좋은 건지 좋은 시절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는지는 좀 얘기가 어쨌든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그 시절에 미국은 나쁘지 않았고요.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국무장관도 했으니까 뭐 좋게 생각하면 참 안정감 있는 검증된 후보가 힐러리고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TV쇼나 하던 그냥 졸부가 나왔으니 이거 뭐 그냥 힐러리 당선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배가 불러서 이게 포괄을 하지 않고 이제 샌더스나 뭐 이런 샌더스 지지자들에 대해서 은근히 홀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도 치면 뭐 지역 당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왜 지역별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선대 보내서 이걸 좀 건드려가지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샌더스 지지자들을 약간 좀 하대한 게 2016년 민주당 힐러리 캠프의 중요한 실수인데요. 중요한 실수인데 이제 그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제가 예전 강의도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딱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자 그러면 대선 후보가 돼서 경선 후보에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약을 내야 되죠. 공약집을 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정책을 막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책을 만들 때 샌더스 캠프의 헤드들을 많이 데려와요. 왜? 2016년에는 샌더스도 약간 열이 받았던 겁니다. 물론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 원래 이제 그 무소속이었다가 이제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경선까지 치르고 했지만 힐러리의 하대 때문에 열을 받아서 그때 샌더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지지자들의 성과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번에 안 되면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힐러리가 대통령이니까 이번에 무조건 힐러리 찍으라는 말이 아닌 거죠. 잘 들어보면 힐러리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연설은 했지만 잘 들어보니까 우리의 성취가 제대로 반영된 다음에 힐러리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번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가 잘 안 되면 다음에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당대회를 끝으로 샌더스는 탈당해 버립니다. 민주당은 뭘 못하겠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다시는 이제 그런 트럼프가 그래서 바이든이 후보가 되자마자 그 전에는 샌더스가 막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축켜 세우다가 샌더스가 지니까 샌더스의 성취를 뭐 바이든이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2016년처럼 몰아갔는데 이번에는 그게 먹히진 않았죠. 먹히진 않아가지고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샌더스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모든 걸 담은 건 아니지만 꽤 많이 담기면서 섭섭함을 좀 줄여줬어요. 그리고 샌더스 지지자들도 이제 판단한 겁니다. 제가 지난 강의도 말씀드린 게 샌더스 지지자의 12%가 트럼프를 찍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힐러리가 얄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또 그런 짓을 하면 트럼프가 재선된다는 거고, 그래서 샌더스가 이제는 과거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우리가 만들어 왔던 겨우 힘겹게 만들어 온 이 최근 뭐 여성 인권에 관련된 거, 여권에 관련된 거, 확리에 관련된 것들, 이 진보의 모멘텀이 겨우 살아났는데 이게 영원히 끝난다. 그래서 바이든을 찍어야 된다. 자, 그럼 2016년 연설하고 완전히 다르죠. 2016년은 우리의 성취가 받아들여진 다음에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라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바이든이 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우리의 모든 성취와 노력이 물거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를 막아야 되고, 트럼프를 막을 사람은 바이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4년 만에 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민주당도 이제 쉽게 말하면 많이 어르고 달랜 거지. 그리고 샌더스 입장에서도 야, 이러다가 우리끼리 또 이랬다가는 또 트럼프 좋은 일만 되겠구나 라는 게 돼서 지금은 뭐 진보 쪽에서는 뭐 크게 사실 제3정당보다 이제 샌더스 지지자들이 사실 더 파워풀한데,
거기서 오히려 당시에 그 경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샌더스 이제 캠프에 있던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힐러리 때보다 지금 굉장히 바이든 캠프하고 관계가 돈독하다 이런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합니다.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게 실제 좋아졌을 수도 있고 두 번째 2016년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사전 방지용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중 어떤 거라도 일단 바이든한테 유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또 그 힐러리가 또 개인적으로 뭐 약간 지나친 엘리트라 가지고 저항력이나 블루칼라들한테 비호감인 것도 있었는데 또 결정적으로 정책이 또 그들의 비호감을 더 확신으로 끌고 갔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트럼프는 너무 간단했잖아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관세를 때려가지고 우리 이제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게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거기 있는 블루칼라들이 듣기는 기분 좋은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힐러리가 그때 TPP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는데 중국을 이제 더 이제 해서 자유무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약들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 이거는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였는데 힐러리는 안 그래도 딱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얘기를까지 하니까 다소 과격하고 뭔가 아닌 것 같아도 트럼프의 말이 시원하게 들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러스트 벨트니 뭐 이런데 샤이 트럼프가 많았다 이런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민주당이 이번에 똑같은 걸 할까? 그렇진 않겠죠. 지금 트럼프가 밀고 있는 게 뭐 이제 판벨트도 있고 이제 그래 중국 멱살 흔들어 가지고 콩사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퍼미안 지역이나 이렇게 그 천연 자원 이제 채굴 관련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뭐 세일 오일, 세일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그쪽에 그 큰 산업들, 세일 오일 산업들이 많이 커졌는데 지금 뭐 유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 동네가 좀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는 뭘 어필해야 될까? 자, 일단 샌더스나 진보를 껴안으려면 일단 환경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세일 오일, 세일 가스를 할 때 이게 수압 파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일이 그냥 그 사우디처럼 그냥 우물 푼 게 아니잖아요. 중동 같은 데는 그냥 원유가 어디 뭐 그 우물처럼 고여 있어요. 거기 빨대 꽂아가지고 도로를 막 끌어올리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원가도 굉장히 싸죠. 근데 세일은 뭔가 이제 쉐일 자체가 좀 암석이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나 이런 액체에다가 모래 같은 거를 해가지고 물을 세게 쫙 쏘면 바위가 갈라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모래 같은 게 끼니까 틈이 벌어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쪽쪽쪽 빨아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게 쉐일 오일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수압 파쇄법 이게 예전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쉐일 오일의 존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그 수압 파쇄법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건지나 어떻게 뽑아내나 고민하다가 이제 채굴법이 나오면서 이게 퍼지고 이게 미국의 세일 혁명까지 가는 건데 문제는 이게 기름을 이렇게 자꾸 사이사이 뽑아내고 막 하다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쪽쪽 벌리는 걸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좀 퍼지게 되죠. 퍼지게 돼서 환경오염이 좀 심하다고 봐야 돼요. 뭐 맞다 아니다 많이 싸우는데 환경오염이 좀 꽤 많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진보는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뭐 늘 하던 대로 중동에 사오면 되죠. 우리가 돈이 없어?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수압파쇄법을 금지하자는 게 진보 측이고, 그러면 진보의 표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수압파쇄법을 받아들이면, 금지를 받아들이면, 그럼 그걸로 먹고 사는 동네의 표들은 다 날아가는데, 이 고민인 거죠. 고민인데, 그래 요즘 민주당이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수압파쇄법 금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공약에. 그럼 진보들은 어떻게 달랬냐? 이게 수압파쇄법을 하면 이게 뭐 이게 탄소 관련 이런 것들이 막 물질이 좀 나오는데 특히 이제 탄소 관련 물질들이 나오는데 요걸 포집하고 격리하는 기술이 CSS 기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수압파쇄법을 할 때 나오는 오염 물질을 포집하고 격리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금지는 아니지만 환경오염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가 그리고 주정부가 나서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퍼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보 쪽에서도 아니 그래 수압 파쇄라는 게 그래 문제가 있는데 수압 파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CSS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좀 지켜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많은 그런 이제 원유가 그 유정이 많은 데 가서는 수압 파쇄 계속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CSS 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돈을 퍼부어서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단체들 이런 데에서 반대하는 것도 이걸로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엄청 잘 걸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정 정책을 더 세게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트럼프는 이런 건 반기지 않겠죠. 트럼프는 그냥 뚫어 하면 돼. 하던 대로 해 이건데 그러면 그 공업지구의 블루칼라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대로 가도 나쁘진 않고 바이든이 되면 되게 뭐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뭔가 또 새로운 걸 한다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수압파쇄법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 그러고 참 그래서 이 양반이 참 장어 같아요. 잘 묘하게 잘 빠져나갑니다. 물론 뭐 혼자서 당한 건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그 민주당 캠프가 짱구를 굴린 게 아닌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진보라고 하면 샌더스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유명해진 게 이제 그 유명한 그 메디케어 폴이잖아요.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 우리가 미국보다 좋은 나라라고 할 때 늘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의료보험 당연 가입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 미국에서는 그 진보에는 금과 옥조 같은 것이고 중산층부터는 굉장히 조금 터프시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하고 미국의 자유라는 거는 건강보험이 실제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가입하고 안 하고를 국가가 정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미국의 개인주의야 미국의 자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워런이 한창 잘 나가다가 그냥 메디케이드 폴 그냥 가자 세게 가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다시는 못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미국 중산층 입장에서는 아니 가입하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할 건데 네가 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세금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피할 방법도 주지 않고 우리한테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네? 라고 해서 오히려 중도 표층이 싹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회복 안 되는 걸 바이든도 보고 샌더스도 봤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어떻게 물러가냐, 어떻게 또 그 장어처럼 빠져나가냐면 의료보험, 메디케어 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되면 오바마 케어 확대로 간다. 라고 넘어가요. 이게 참 오바마 케어 확대라는 게 원래 오바마 케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추가 확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오바마 케어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다시 확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복구지. 엄밀히 말하면 복구인데 그러면 당장은 그러니까 진보층 측에게는 충이라고 안 했습니다. 진보층입니다. 진보층 아니에요. 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진보 측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장 메디케어 폴이 쉽지 않다. 쉽지 않고 지금 또 뭐 코로나로 재정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오바마 케어도 예전보다 분명히 확대된 부분이니까 이거 줄어드는 거 이거 확대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중산층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메디케어 폴 이런 게 아니고 근데 트럼프가 우리 원래대로 하던 걸 트럼프가 줄여놓은 걸 복구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누구도 환호하지 않고 누구도 화를 내지 못하는 묘한 상황들이 모든 이슈를 이런 식으로 비껴가고 있습니다. 뭐 비껴간다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정치라는 게 그런 거죠. 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진 않거든요. 다 이게 치고받고 하다가 타협점을 찾는 게 바로 정치인데 지금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기 색깔이 없잖아요. 트럼프는 정말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색깔이 좋든 싫든 간에 색깔이 엄청나게 강하고 모든 이슈를 끌고 가는 사람인데 바이든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부회장 같은 사람. 이렇게 무색무취해. 그냥 뒤에서 문제 생기면 이제
어르고 달래는 약간 관리자 타입이잖아요. 뭐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에 지친 사람들이 또 바이든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장 큰 그 힐러리 때 실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패치가 조금 많이 된 상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3정당이 스스로 지금 매력이 없는 상황에다가 제3정당 지지자들이 약간 각성을 한 상태고 각성을 한 상태고 그리고 민주당은 샌더스를 껴안고 각종 이슈에서 이념몰이에 끌려가지 않고 적당히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으니까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지 바이든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벌어지는 게 사실 좀 아니라고 봐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바이든이 가진 가장 큰 뭐 강점이자 특징이자 어찌 보면 단점이 무색무취에다가 그 개인의 카리스마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오바마 같은 뭐 그런 건 사실 뭐 그런 건 없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갑니다. 이거 3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그 슬리피 조라고 하잖아요. 나이 너무 뭐 나이도 사실 트럼프랑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좀 이렇게 정말 좀 나이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백발의 노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좀 카리스마 부족하고 지금 현재도 바이든 지지 이유가 1위가 트럼프가 아니라서가 1위거든요. 부동 1위인데 이걸 또 어떻게 좀 방어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래 나 늙었고 나 그냥 무색무취다. 그렇지만 이 트럼프라는 이거 혼란스러운 지도자로부터 차세대 지도자로 이렇게 미국을 넘겨줄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재선에 도전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부통령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 본인이 재선에 대한 의사를 나는 한 번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어질 다리 이런 것들이 힐러리 때는 그냥 말이 힐러리가 무슨 진보냐 뭐 사실 보수지 뭐 물론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청년층이나 뭐 지나친 엘리트 뭐 그런 거부감이 좀 있었다면 바이든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여론조사 결과 이제 좀 비호감은 덜하다 뭐 호감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특별히 좋은 게 없으니까 특별히 나쁠 것도 없는 거죠. 트럼프는 좋아하는 사람은 확 이렇게 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은 극혐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른 건데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양당의 이제 지친 후보들 청년들에게는 그냥 나는 그냥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당신들의 세상은 당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가져가게끔 나는 4년 동안 트럼프가 쌈통만 치고 갈게. 요게 먹히는 거예요. 뭐 실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좀 먹히고 있습니다. 먹히고 있고 그래서 핵심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싹싹싹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뭐 트럼프가 워낙 뭐 중국 때리기 아니면 코로나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이슈를 끌고 다녀서 바이든은 그냥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데 생각보다는 좀 잘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냥 트럼프가 또라이니까 뭐 바이든 찍어줘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과 바이든이 꽤 많은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계속 받긴 합니다. 계속 받긴 하는데 그래서 2016년 선거는 비호감 대 비호감의 선거였다면 이번 2020년 미국 대선은 비호감과 무호감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극호도 없고 극혐도 없는 약간 무호감의 바이든과 그리고 극형과 아니면 엄청난 지지를 보내는 이런 트럼프가 이제 비호감 대 무호감으로 싸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사실 뭐 경제도 뭐 전망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정치는 더 그렇죠. 정치는 더 그런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바이든 우세가 뭐 조금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과거에서도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있고
국정 수행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콘크리트 지지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 지지율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말 순 지지율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죠.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물어봤을 때 잘하고 있다가 뭐 딱 50대 50으로 나왔다 치죠. 그럼 부정평가가 50인 거잖아요. 긍정도 50이지만. 근데 지지율이 예를 들어 30%다. 그러면 못하고 있지만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순지지자라고 보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한 40몇 프로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국정수행평가는 부정평가가 54%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순지지율은 이제 한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1% 정도 되겠다.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다른 대통령 특히 재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대통령들이 딱 지금쯤 시기에 뭐 그 선거가 한 11월 5월이나 아니면 선거 임박하는 시기에 순 지지율이 마이너스 한 뭐 10% 정도 넘어가면 다 재선에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 지미 카터도 그렇고 아버지 부시가 그랬다는 거죠. 지미 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순 지지율이 마이너스 13.5%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9%니까 지금 트럼프가 현재 마이너스 11.7%니까 지금은 비호감이 조금 더 강화해서 무호감이 현재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트럼프의 지지율, 뭐 샤이 트럼프 이런 것보다 사실 그 중심을 바이든으로 딱 놓고 보면 5월달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대선에 있는 해 5월부터 전국 그 여론조사에서 다 유력하다. 현직 대통령을 앞서는 후보가 1976년 이후로는 현재는 처음이라 그래요.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과 새로운 후보가 붙었을 때 5월 달에 모든 전국으로 진행된 그 여론조사에서 다 이긴다고 나오는 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2019년 10월부터 이제 바이든이 우세를 조금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전화 면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에도 방법이 많은데 이런 걸 보면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좀 의미 있게 내려간 게 그 블랙 라이프 매터스 그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나오고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확산되는 느낌이 오면서 이제 많이 내려갔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바이든이 거의 4% 이상 리드는 가져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리드가 코로나하고 블랙 메르스 때문에 조금 더 벌어진 상태로 이대로 그냥 도찐객진하면서 가두고 있고 그래서 힐러리 때는 이제 그 격차가 좀 줄어들다가 이제 블랙아웃이 됐고 근데 지금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라서 사실 트럼프가 지지율이 하락해서 바이든이 반대급부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나름 스스로의 지지층도 꽤 견고하다. 트럼프의 지지자들만 강성이 아닐 수 있겠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물론 뭐 바이든은 현재까지는 뭐 주요 언론들도 바이든이 이기면 이제 꽤 크게 이길 것이고 트럼프가 이기면 아주 신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저도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뭐 우세한 건 우세한 거고요. 뭐 단정해가지고 그걸 뭐 움직인다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는 언제나 그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데 역시 막판 변수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 위험 그리고 지금까지 의심받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제가 지난 강의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전국 단위에서 뭐 이렇게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지만
트럼프 지지자 중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거짓말을 할 확률이 민주당보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2배 정도 나오더라. 근데 이걸 감안해서 하면 이제 차이가 뒤집어지는 건 아니고,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뒤집어지는 건 아닌데 10% 차이가 아니라 한 6% 정도로 줄어들 수 있고, 심한 경우 4%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게 하필 줄어드는 게 또 경합 쪽에 몰린다면 또 이변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 신뢰도가 현재까지 이제 막판 변수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또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블루웨이브를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도 코로나는 여전히 핵심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과 바이든이 뭐 100억 관부터 의회를 싹쓸이 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확실히 민주당이 방역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경제 활동 제한을 걸 가능성이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코로나 늘어버려라, 그래야 트럼프가 떨어지지. 물론 지금까지 근데 선거가 이겨버리면 그게 또 그 부메랑이 또 바이든이나 민주당한테 돌아오고, 그러면 또 경제나 증시에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컨센서스가 뭐였습니까? 그냥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뭐 크게 변화 없이 계속 가는데, 주요 정책은 5G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백신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바이든이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는 게, 기대감은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우려감은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좀 커져서, 근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가 계속 상존되는데, 당장 하진 않더라도 언젠가 할 것 같다는 우려감이 상존하는데, 검증된 백신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빅테크 외에 뭐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이 다시 부흥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돼서, 그러면 뭐 약간 변동성이 커질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뭐 바이든 당선되면 이제 그 법인세 올리고 빅테크 규제할 거니까 트럼프가 증시엔 유리하다 였다가, 최근에는 아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은 또 중국과 패권 대결 때문이라도 당장 규제는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공화당보다 훨씬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이제 경기를 끌어올리고, 그때 백신이 나와서 이걸 많이 도와줄 거야 라고 해서 현재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또 블루웨이브 쪽으로 이제 쭉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데, 이게 또 대선되면 코로나가 또 부메랑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는 정말 빨리 검증된 백신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것들도 뭐 지금 이제 물론 규제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그냥 뭐 상대를 없애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그 빅테크 기업의 독점은 구글이 강압적으로 뭘 해서 유튜브가 지금 혹은 구글 검색 엔진이 다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 독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증명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일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하원 법사위에서 나온 거는 그 갑질을 했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좀 뜨고 있는 회사, 좀 괜찮은 아이디어 회사한테 그냥 돈 주고 사버려가지고 신생 기업들이 이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고, 이게 독점 행위다라는 것까지는 뭐 구속력은 없지만 일단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법적으로 또 가게 되면 독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게 법의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근데
뭐 상원이나 이런 걸 그냥 완전 싹쓸이 해가지고 상원을 한 70% 가까이 민주당이 가져버려가지고 뭐 법 개정할 것도 없이 그냥 쭉쭉쭉 규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리고 소송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꽤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리고, 물론 소송이 시작되고 규제가 본격화된다고 할 때 주가는 충격을 좀 받을 수 있겠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높은 밸류는 그때 뭐 하약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 지금 그것까지는 뭐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무조건 현재는 트럼프 때 뭐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되는 건 딱 하나 확실하게 좋아지는 건 더 이상 대통령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완전 변수가 되는 일은 이제 그만두겠군이라는 건데,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견제는 뭐 당연하죠. 지금 하다못해 바이든이 돼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뭐 빨리 철폐한다든가 단계적 철폐를 취소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이든 입장에서도 물론 자기가 협상을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뭐 관세를 가지고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트럼프가 다 해놨잖아요. 그거 그냥 받아서 트럼프 해놓은 걸 무기 삼아서 어쨌든 대중 견제가 필요하니까 대중 견제가 필요하니 그 카드를 쓰면 되지. 그냥 아유 뭐 이렇게 미리 다 풀어버려서 그럼 중국만 좋게 되고 지금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동맹들조차도 미국의 동맹들조차도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자기가 됐다고 막 중국한테 다시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동맹들도 뭐 아유 뭐 이러는 그게 또 뭐 그래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기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호주나 이런 데는 대놓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는 우선되는. 좀 뭐 유명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양극단이죠. 누가 되든 간에 경제에 중요한 거는 경기 부양책인데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자기 임기 때 나라 망하는 건 아무도 안 원한다. 그냥 돈을 쓸 건데 그냥 규모와 어떤 데 쓰느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쓰게 돼 있다. 그래서 또 게다가 연준은 제로금리 계속 갈 거니까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블랙록의 CEO나 뭐 이런 분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리고 아니다 생각을 해봐라. 지금 뭐 우편 투표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되고 있고, 뭐 공화당에서는 그 가짜 뭐 우체통을 만들어 가지고 우편 투표를 뭐 드랍을 시키는 뭐 별의별 그게 다 있는데, 과연 이 트럼프가 우편 투표를 개표하기 전에 11월 3일 현장 투표에서 자기가 조금 뭐 이긴다, 약간 이기는 걸로 나오면 우편 투표를 어떻게든 개표를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현장 투표만이 진짜 그거고 우편 투표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 빼고 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현장 투표에서 그래서 바이든이 꽤 많이 이겨버리면 뭔가 버티긴 쉽지 않겠지만, 자기가 조금의 차이로 이기게 나오면 이제 그런 우편 투표에 대한 견제, 혹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 우편 투표,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서 지금 뭐 참 보기 드물게 뭐 진보든 보수든 다 투표장에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알 수가 없는 게 뭐 경합주 중에 뭐 플로리다는 꽤 분위기가 바이든으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좀 들리긴 하고, 심지어 뭐 텍사스도 뭐 이기지 못해도 꽤 뭐 나올 것 같아요. 뭐 첫날에 한 100만 명이 몰렸는데 이렇게 좀 출구조사 이런 거 살짝 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이 좀 괜찮은 곳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텍사스가 어떤 동네입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국힘당의 이제 경북 같은 곳인데,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선거인도 많고, 만약에 여기가 민주당이 되고 나면 이제 공화당 영원히 이제 됐고 나면 빠이빠이가 되는 거겠죠. 근데 위험합니다. 텍사스 예전처럼 다 나이든 100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히스패닉도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이 아무래도 캠프가 자금 사정이 좋으니까 뭐 그냥 해봐야 소용없는 없어 보이는 텍사스의 뭐 주요 뭐 휴스턴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교외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텃밭 같은데 또 지금 엄청 돈을 들여서 광고도 많이 하고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돈이 떨어졌는지 영합주에서도 광고를 좀 철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근데 워싱턴 DC나 이런 데서는 그냥 해봐야 지금 역전을 꿈꿀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아닌데도 계속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아마 트럼프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자기 광고가 안 나오면 캠프의 홍보팀을 뭐라고 할까봐 욕먹기 싫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 그런 것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광고를 하는 것만 해도 그 바이든 캠프가 돈이 많구나가 아니라 현재 상황이 조금 바이든 쪽에 유리한 상황이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지금 또 바이든의 차남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관련 우크라이나 법원에다가 바이든이 뭐 실력 행사를 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차남이 뭐 마약을 하면서 뭐 섹스 동영상이 뭐 나왔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민주당의 처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러시아 측의 도움으로 알게 됐다는 게 만약에 밝혀지거나 되면 본질보다는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하여서 트럼프를 지지하려고 한다는 게 오히려 보수층이나 이런 곳을 좀 이렇게 바이든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분명은 악재인데 만약 프레임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해볼만 하다는, 일단은 막아볼 만도 하다는 거죠. 일단은 왜 그 외환시장에서도 지금 러시아 루블화가 약세가 되고 있고 멕시코 페소가 좀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강의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머징 중에 자원 중심 이머징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 관련 뭐 브라질이나 멕시코 이런 그런 데는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멕시코는 그래도 꽤 제법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때문에 제일 고생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물론 중국도 있겠지만, 중국도 있겠지만, 중국도 강세잖아요. 위안화 강세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국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관세 이런 건 덜하지만 참 모욕을 당한 데가 이제 막 벽을 세우는데 너희들 돈으로 뭐 벽을 세워 했던 게 멕시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트럼프 당선되고 페소 막 떨어지고 했었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러시아의 루블화는 약해지고 멕시코 페소가 강해지는 것만 봐도 이거는 외환시장에서도 약간 트럼프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러시아가 그 이번에도 지난 그 가짜뉴스 뭐 이런 것들 동원해가지고 힐러리를 많이 기술내는데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성공을 할까? 민주당이 이번에는 준비를 했을까? 이것까지 준비를 했을까? 뭐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든 관련해서는 남은 일주일 동안 주요 이슈가 바로 찬양 관련 이슈가 아닐까. 정확히 말하면 찬양 관련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뭘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한 일주일 남았는데 좀 급할 것 같은데, 코로나도 지금 다시 한 6만 명 정도 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뭐 중국을 때려서 뭘 하기도 조금 그렇고, 조금 뭔가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지만 그 결과가 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요. 불복하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거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둘 다 들어보고는 있는데, 뭐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비하자는 건 그렇다고 뭐 전액 현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금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를 좀 해야겠죠. 지금 뭐 굳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막수권인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뭐 투자를 하지 않고 계시거나 뭐 그런 분들도 참 재밌는 미국 대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참 이번에는 뭐 우리나라 거보다 굉장히 더 재밌게 볼 것 같은데, 다음 시간까지는 아마 선거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뭔가 얘기를 좀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했던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빠뜨린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음 또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